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 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적인 영화자랑 방송 양 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95회입니다. 오늘도 김경수 평론가님, 아영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거의 한 달 반 만에 녹음을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 벚꽃이 벌써 지려고 하고 있고 만개해가지고 날씨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심지어 비가 내린다고 이거 녹음하고 난 다음에. 네, 그때 다 저물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 사이에 일단은 영화계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화계 시즌은 보통 한 3, 4월에 마무리된다고 시작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칸 영화제 시작할 때쯤에 다시 오픈이 되고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 같은데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 라이브 방송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끼리 사실 내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기의 결과로 일단은 최종적 성적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여러 가지 이제 단편 영화상, 단편 뭐 애니메이션, 단편 다큐멘터리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모조리 저희가 진행을 했고 혹시 이제 궁금해가지고 저희 방송 5분 저 김경수 평론가님, 아영님, 필름 판타지아님, 장일 기자님 말고 혹시나 이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외국 사이트들 버라이어티, 할리우드 리포터, 인디와이어 아주 3대 어쩌면은 매체잖아요. 거기 플러스 골드더비라고 또 아카데미 이제 오스카 레이스로 주목받은 곳이 있고 거기 플러스 이동진 평론가까지 다 예측을 다 한번 조합해서 한번 해봤어요. 동시에 하나씩 소거해가면서 그 결과 제일 많이 맞춘 게 놀랍게도 이동진 평론가였어요. 14개 부분 맞췄고 그 다음이 인디와이어 매체랑 저였어요. 12개. 그리고 11개. 지금 버라이어티, 할리우드 리포터, 골드더비 그리고 김경수 평론가님 받았어요. 3위 공동 거의 4인가 아무튼간에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맞았어요. 네, 정말 대단한 성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영님이 그 나머지 중에 제일 잘 맞았어요. 8개, 장인영 기자님 7개, 필름 판타지님 완전 슈드 윈으로 하셔가지고 본인 생각하는 5개 해가지고 이렇게 맞췄는데 완전 극단적으로 갈렸던 시상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주연상이었어요. 오늘 얘기할 영화인데 골드더비, 이동진 평론가, 버라이어티, 할리우드 리포터, 인디와이어 죄다 엘비스의 오스틴 버틀을 픽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든 5명의 패널은 다 더 웨일의 브랜든 프레이저를 했고 그게 됐어요. 우리가 제일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은 이게 아닌가 이번 네. 아카데미 예측에서 물론 뭐 오스틴 버틀가 잘했긴 하지만 그래도 더 웨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받을만 했고 혹시 그 외에 오늘 이번 아카데미 상식 보시면서 좀 의외다 싶었던 거나 뭐 이건 뭐 당연하지라는 싶었던 게 혹시 하나씩 있을까요? 당연하지는 작품상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입니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스카에서도 작년에 코다를 준다든가 작품상을 줄 때 좀 인기 없는 작품들을 주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인기 없는. 네, 에어는 어쩌면 하나의 신드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쨌건 그 중국 이민자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의 그 허무주의 그러니까 베이글과 뭐 인생의 의미 그리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로 인한 우리 자신이 느끼고 있는 허무들 그런 것들을 움축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가장 현대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그래서 작품상에밖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법도 되게 새로웠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에어리 작품상 받은 거는 일단은 투표한 인원 중에 대다수가 또 이제 노인분들, 백인 노인 관계자인 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먹고 들어가는 게 아마 아메리칸 드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결국엔 또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영화였으니까 그것도 일부는 차지한 것 같고 혹시 이제 아영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당연해서 재미없었던 수상이 아바타 시각효과상 그리고 주제가상으로 RRR 받은 거 그게 가장 좀 너무 예측이 가능했던 거여서 약간 좀 재미없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아쉬웠던 거는 저는 각본상을 이니셜인의 벤 씨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그것마저 에어리 가져가서 그건 좀 약간 아쉬웠다. 그리고 감독상 파벨만스 못 받은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각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5분은 모두 다 이니셜의 벤 씨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진 평론가나 버라이어티,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제 에어를 예상했고 그 결과 됐는데 사실 에어리
물론 좋은 작품인 건 아는데 최근 네네, 아카데미의 맞아요. 이제 트렌드가 약간 나눠주기잖아요. 네. 한 5개, 4개 정도만 이제 메이저급한테 주고 좀 음. 나눠주는 편이어서 각본상은 그래도 좀 나눠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 결과는 없었다. 네. 네. 그리고 이후로 그래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사실 각색상을 줄 줄 알았는데 아 맞아. 우먼 토킹, 위멘 토킹에 준 거예요. 이건 아직 개봉 소식이 없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좀 나눠 갖기는 아무튼 된 부분이고 그거 말고도 일단은 지금 무관에 그친 작품들이 꽤 많다는 게 아 바빌론. 바벨론, 파벨만스, 네. 그리고 엘비스 에비스. 네. 여기에 뭐 하나 더 하자면은 이제 타르에 이제 아, 케이트 블라쳇은 사실 끝까지 일단은 붙었어요. 네, 붙었고 그 결과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예를 하고 사실은 여우조연상이 좀 많이 갈려가지고 저희 5명 중에 4명이 선택이 달랐어요. 일단은 스테파니 수 나왔고 홍차우 나왔고 안젤라 바셋 나왔고 골고루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제이미 리 커티스가 나왔다. 사실 이거는 약간 공로상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워낙 이제 과거 할로윈부터 시작해서 할리우드의 영화들 뭐 B급 영화부터 블록버스터까지 다 함께했던 배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지명도가 좀 높았던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에이올에서는 만약에 여우 조연상을 줬다면 저는 스테파니 수한테 한 표를 주는 게 아 차이 저도요. 네, 저도요. 맞지 네.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럴 일은 없었다고 네, 합니다. 스테파니수 진짜 그 Z세대 특유의 찡찡댐 같은 거 너무 잘 연기해가지고 덕분에 스테파니 수 차기작도 상당히 궁금해졌고 아마 올해 개봉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번 그것도 기대를 해봐야 되거든요. 작품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홍차오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제 분장상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랄랄 그래 알랄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제가상을 사실은 할리우드 리포터랑 필름 판타지아님이랑 장희령 기자 빼고는 죄다 알랄랄했는데 이 세 분은 공통적으로 이제 뽑았던 후보가 홀드 마이 핸드, 탑건 매버릭이었고, 네 물론 레이디 가가가 사실은 이미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제가상으로 이미 쉘로우였었나요? 아마 네. 그걸로 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 레이디 가가 또 올해 또 노리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조커2 조커2에서 할리퀸으로 이게 어느 위치에 어느 포지션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연상 포지션에 있을지 조연상 포지션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거의 중론인 것 같고 벌써 나오지도 않았지만 영화가 그 스티샷 하나만 나왔을 뿐인데 사람들이 네. 벌써 끝났다고. 근데 이미 레이디 가가는 본인 공연에서 그것보다 더 파격적인 거 많이 해가지고 네, 놀랍지가 맞아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레이디 가가 연기 잘하기도 해요. 그 뭐였지 구찌 하우스 오브 구찌. 구찌에서도 연기 진짜 잘해가지고. 굳이 못 오르는 게 조금 약간 의외이긴 했었는데. 네, 저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시각효과상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야였고 서부전선이 확실히 그 약간 다크호스의 면모를 풍기긴 했어요. 아, 네. 네. 확실히 좀, 미술상, 음향상. 네, 좀 초반에 막 가져가길래 음악상도 가져가고 음악상은 제가 그때 방송 때 얘기를 못 드렸었던 건데 이게 약간 조스랑 비슷하긴 해요. 네, 맞아요. 조스는 빠밤 이 두 음인데 다다담 이 3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요거 가지고 계속 이제 관객이 약간 압박감을 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도 그렇고 압박감을 주는 요소가 상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포인트로서 이제 상을 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왜냐면 요즘 음악은 뭔가 어떤 멜로디나 그런 네. 쪽으로 많이 가는 쪽이었는데 요건 멜로디가 아니라 진짜 원초적인 삼음계로 딱딱딱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아니면 한시머처럼 이렇게 쾅쾅쾅쾅 타악기나 리듬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음 위주로 하는 거나. 왜냐면 바빌론은 그렇게 따지면 약간 전통적인 네, 진짜. 스코어적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쪽에서 약간 표가 좀 나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 말도 안 돼 하다 끝나기 때문에 좀 이제 진득히 생각해 보니까 나눠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경수님에게 드린 선물이 있어요. 기에르보 델 토로의 창작 노트라는 이거 최근에 나온 건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농담이고 네. 엄청 두꺼워. 나도 아직 하나도 안 읽어봤어. 지금 막 박스 까가지고 드린 거라서 네. 이게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올해 또 받았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그리고 여기 나면 피노키오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헬보이도 있고 뭐 본인이 했던 작품들의 이제 뭐 노트라든지 뭐 네. 스케치 노트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네, 다 들어 있는 아주 귀중한 사료가 되지 않을까. 아마 앞으로도 열심히 글 써주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전 이 책을 탐냈던 이유가 그 광기의 산매이라고 러브크래프트 소설이 있는데 그걸 한 20년 동안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거든요. 다음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 프랑켄슈타인 끝난 거 하지 않을까. 본인 어차피 이제 돈 이제 번 걸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약간 그 테리 길리엄에게 돈키호테가 있듯이 음. 이 사람이 관계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 캐릭터 디자인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궁금했는데. 일단 피노키오는 클리어를 했으니까. 네 맞아요. 아무튼 피노키오 이제 하시면서 수상하면서 했던 말씀이 생각나죠. 애니메이션 이즈 시네마. 네. 최근에 또 이제 스즈메 문당송 예고편 보시고도 애니메이션 시네마 하셨는데 스즈메 이야기는 이번에 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아카데미 결산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아무튼 내년 아카데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을 해보고 그 대신에 오늘은 남우주연상과 분장상 2관왕을 차지한 저희가 방송 미처 못했던 작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웨일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영화 더 웨일은 레퀴엠, 블랙스완, 마더 등의 영화를 만든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연출하고 미라의 전설적 스타인 브랜든 프레이저 배우가 재기의 발판을 다진 영화입니다. 272kg의 거구로 세상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대학 강사 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느끼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10대 딸 엘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을 찾아와 에세이 한 편을 완성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찰리의 친구 리즈는 거동조차 힘든 찰리를 옆에서 정성껏 돌보며 찰리는 엘리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인지 일깨워 주려고 하며 더 웨일의 인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둠 속에서 꺼내주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심과 사랑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일단은 김경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야 이거 양 기자님과 같이 봤었잖아요. 네, 같은 그때 공간에 있었죠. 같은 네.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약간 눈가가 촉촉히 젖어가지고 맞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더 보고 어땠냐고 했는데 서로 말이 한 10초간 없었잖아요. 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전 그 감정이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후반부 20분 동안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울리는 것도 있는데 약간 기술적으로 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비교를 좀 하긴 했죠. 네, 맞아요. 양념을 좀 했죠. 양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아메리칸 심파구나 아메리칸 심파. 싶기도 했고 저는 이 영화가 어쨌건 데런 아로노프스키 작품 중에 제일 정제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그간에 좀 과잉된 스타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인물들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이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의 대화 사이에서 구원이 되는가를 진지하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감독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 과잉된 스타일 없이도 느끼게 될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 영화를 한 줄 평을 달 수 있다면 황천에 뒤틀린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오레돈스라고 달고 싶어요. 저번에 이르러서 네. 이어서 약간 A24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찰리와 엘리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그 에에올에서 그 양자경과 스테파니 수 그 캐릭터의 관계랑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작품은 이 작품 어쨌건 현대의 허무해진 내면 풍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걸작이다. 그래요. 아영님은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니 저희는 거의 끝날 직전이었는데 10분이요. 네, 10분도 안 돼서 이제 눈물이 나왔는데 그 배우 브랜든 프레이저가 겪은 여러 일들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로 보러 갔기 때문에 그 영화 인물의 그 배우의 실제 이야기가 겹쳐 보여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그냥 그 배우의 거구의 그 모습들이 보자마자 눈물이 났고 이거는 약간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할 때 약간 의도했던 점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다 보고 나와서 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지금 심장을 부여잡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프닝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흔히 얘기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검은색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고 흰색으로 끝나는 영화가 있다. 근데 영화 정확히 그렇게 끝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검은색으로 시작하고 흰색으로 끝나면 걸작 아니냐. 보통 이런 드립을 치긴 하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아무튼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검은색 화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찰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딱딱딱 시작하잖아요. 좀 그런데 조금씩 줌아웃이 된단 말이죠. 이 줌아웃이 네.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화상 강의를 듣는 장면으로 동시에 이 사람의 직업을 추추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일단은 그것도 흥미로웠는데 또 아영님께서 적어주신 게 또 있어요. 아, 네. 이게 찰리가 처음 등장할 때 화상 강의 속에 검은 화면으로 보이지 않은 채 등장하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이 화상 강의를 듣고 있는 대학생들의 얼굴이 보이고 그 가운데 찰리의 꺼진 화면을 보여주는데 중간에 꺼진 화면을 줌임하면서 이제 검은 화면으로 프레임을 가득 채워요. 이게 이 영화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처음부터 아예 이미지화를 해두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글쓰기 하는 사람 강의잖아요. 글쓰기 하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글쓰기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글쓰기 할 때 뭔가 아름답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이제 수업 들으면 항상 그런 거거든요. 글쓰기 수업 이제 교양 과목이니까 항상 네. 들어야 되는 교양 과목 들으면 이제 어떻게 쓰는지 보통 요거의 끝은 레포트 쓰기 방법인데 원래는 레포트 네.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거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제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는 사실은 수업에 거의 안 나와요. 대학교 저 수업을 보면은 뭔가 형식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런 것만 얘기했지 교양 수업 들으면은 네 마음에 있는 거 한번 써봐라, 네 내키는 대로 한번 써봐라 절대 안 합니다. 네. 이런 게 좀 이제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업하면서 결국 이제 읽으라고 이제 하는 게 결국 이제 모비딕 관련된 얘기가 넘어가는데. 모비딕 그래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뭐 과다 보니까 영문학과다 보니까 이 모비딕에 대해서는 이미 어차피 다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본 사람 얼마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길어요. 네, 너무 너무 길어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그 원서 보면은 이제 영문학 개론 원서 책 보면은 한 몇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네, 요 작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잠깐 몇 분 정도 얘기하고 끝나는 게 끝인데 아무튼 여기서도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래서 모비딕은 도대체 어떤 작품인가요? 왜냐면 이 작품에서는 모비딕에 대한 모티브만 나오지 절대 설명을 안 해줍니다. 뭔 작품인지는. 네. 어떤 작품이라고 보면 될까요? 모비딕이요. 그 고래 잡는 작품입니다. 그건 너무 쉬운. 그건 아니, 나도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소설인데 아, 맞아요. 근데 그 고래가 얼마나 거대하고 이 고래를 해명하는 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래학 개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고래에 대한 잡지식들이 계속 늘어가는데 갑자기 뭐 이 사람이 낸터킷이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이 사람은 약간 그 좀 자의식 과잉인 사람이에요. 화자는 이슈마엘. 네. 그래가지고 막 나는 뭐 바다로 떠나야 된다. 나는 뭐 신비로운 뭐 초월에 다다르기 위해서 뭐 어쩌고 이런 장광선들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고 이렇게 모비딕을 잡는 그 배에 승선해가지고 바꿔도 거기서 계속 모비딕을 찾으러 나가는 그 에이헤브 선장의 모험에 휘말리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인물들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는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계속 늘어놓는 그 고래 잡지식 있어요. 고래는 뭐 몇 년도에 이 사람은 고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몇 년도에서 이렇게 고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이런 잡지식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고래가 얼마나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존재인가라는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게 되게 신에 저항하는 악마적인 존재로 이렇게 서서히 형체가 갖춰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절대적인 존재에 도전하는 에이헤브의 그 모습이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네. 약간 들어만 보면은 우영우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찬 네, 소설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고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또 마냥 그렇지는 않은 게 음. 이게 이 모비딕이 그 작가 허먼 멜빌이 백골의 모비딕으로 좀 비밀스럽고 섬뜩한 반그리스도적 사악함이 지극히 깨끗한 순결함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모비딕을 이제 책 중에서 언급한 구절에서 오늘날의 이기적인 하늘 아래 신들이 사라진 언덕에 그 신들을 다시 앉힌다면 거대한 항류 고래는 틀림없이 제우스처럼 높은 자리에 군림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항류 고래를 사악하면서도
또 신의 위치에 두고 새로운 신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점이 저한테는 엘리를 모비딕으로 보게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체격적인 측면만 보면 찰리를 모비딕으로 볼 수 있는데 아, 네, 근데 이 엘리라는 인물이 극 중에서 선악의 경계가 모호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가 토마스를 돌려보내는 행위의 동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토마스를 고발하려고 했던 건지 동기를 모르고 또 찰리는 엘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엄마는 엘리를 사악하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선악의 구분을 적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엘리를 모비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비딕 그 묘사되는데 얼굴이 없는 존재라 묘사하게 돼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를 다는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엘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엘리를 둘러싸고 누군가는 악하다, 누군가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엘리가 모비딕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모비딕은 어쨌건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어쨌건 서구에 이렇게 발전된 그런 문명과 대척되는 존재로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향유고래가 영어로 하면 스펌 웨일인데 이게 정액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모비딕 자체가 그 남성성을 상징한다는 의미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모비딕은 그냥 끝내 알 수 없는 존재 정도로 이렇게 차용이 된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영 씨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향유고래가 왜 영어 이름이 스포메일이죠? 나 갑자기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오. 이게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머리에 존재하는 그 뇌유 뇌유가 약간 생긴 게 고래의 정액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게 네 아닌데 아닌데 이제 이거를 고착화되다 보니까 아이고. 안타깝게 돼버렸네요.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캥거루가 왜 캥거루인지 그거가 똑같은데 원래 캥거루 나는 몰라요라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캥거루처럼 이제 굳어진 거랑 똑같은. 네 안타깝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모비딕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 이게 아바타 2보다는 뭐 고래를 배려하고 있다. 맞아요. 진짜 나왔네요. 네. 네. 그래요. 그거는 제가 원래 그 설명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원래 인물들 얘기를 잠깐 먼저 하자면은 이제 작품 못 보신 분들은 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뭐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 얘기하자면 찰리가 브랜든 프레이저가 연기한 그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생 이제 강사라고 같겠죠? 강사? 아, 네, 맞겠죠? 대학 네, 강사. 대학교 글쓰기 네. 강사. 네. 그리고 세이디 싱크가 연기한 딸 엘리가 있고 이 세이디 싱크를 어디서 만약에 보셨냐면은 거기서 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인지. 네,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네,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홍차우는 이제 간호사 리즈 좀 이따 나올 것 같고 이제 약간 토마스는 선교사고 타이 심킨스 그리고 아마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이 배우가 이렇게 컸을 줄은 상당히 몰랐는데 아이언맨. 아이언맨 3에서 그 어. 아이언맨을 도와주던 꼬마 애가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네. 아이고. 네. 누가 늙어진 건지 내가 늙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렇게 됐다. 네. 시대가 그렇게 흘렀다. 이었고 아무튼 이 정도 인물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이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사멜 디 헌터라는 작가의 원작이 네. 있는데 참고로 이 원작 뭐 잠깐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근데 뭐 보시지 이게 국내에서 사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보고 싶긴 그 한데. 희곡집도 번역이 안 돼 있고 놀랍게도. 그다음에 네 놀랍게도 상연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아는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데르네노프스키가 이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감명받아가지고 계속 제작을 하려고 했었긴 했대요. 그리고 그 작가 본인이 고도비만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희곡이기도 하고요. 네. 참고로 이제 2011년에 브라이트 뉴 보이즈라는 작품으로 뭐 극작 부문 받으면서 이제 인정받았고 그 이후에 2013년에 바로 이 더 웨일로 여러 가지 상을 이제 받으면서 이거를 이제 구경을 했대요. 이제 2012년 초연됐을 때 구경을 했는데 초연됐을 때 구경을 하고 데러네피스키 감독이 이게 제목에 이끌려서 갔대요. 제목에 이끌려서 일단 더 웨일이라길래 뭐지 하면서 블랙스완 끝나고 나서 새 작품을 찾고 있다가 요 담고 있는 주제나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의 편견이 비인간적으로 만든 것들에서조차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방식에 깊게 공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신에 각색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했대요 감독이. 그러니까 사무엘 디헌터가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각색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각색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까 전에 그 약간 비만은 대학 시절 얘기고 그런 얘기 때 성적 정체성을 추하게 여기는 근본주의 기독교 학교에 다녔었대요. 네네. 작가가 그래서 여러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음식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이런 모든 감정들이 안에 쏟아져 나왔고 처리되지 않은 슬픔이 이 찰리의 밑바닥에 깔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를 진짜 죽게 만든 거는 뭐 우려성 신부전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진 슬픔과 화해하지 못한 까닭인 것 같다라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데라이노프스키 감독이 이제 찰리를 찾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 이후에 결정은 다 됐고 이제 작품도 써가지는 과정이지만 그래서 뭐 스타도 고민하고 무명 배우도 고민하고 아니면은 일반인도 고민해보고 다 해봤는데 브랜든 프레이저가 출연한 남미 영화 저예산 남미 영화 있었나 봐요. 거기 예고편을 보고 아 이거다. 왜냐면 이분은 킹메이커니까요. 네. 항상 보면은 항상 뭔가 위기에 처한 배우들을 구조해주는 역할은 전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분이 왜냐면 그 과거를 엄청 보면 최근에 혹시나 몰라서 봤어요. 그 레퀴엠을. 그래서도 엘렌 버스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한때 이제 왕년의 스타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은 좀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지도 않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딱 이제 연기를 하게 시켜줘가지고 약간 그 이게 원래 살 빼는 약이었어요. 원래 살 빼는 약인데 요게 마약 성분이 약간 들어있어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한번 먹어봤어요. 한 달 정도 먹어봤는데 그 비슷한 약을 그 성분이 들어있는. 근데 이게 한 달 되면은 이게 토가 나오려고 하고 뭔가 기분이 좀 약간 안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끊었는데 이게 저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살 빼는데 도움도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왜 내 기분만 더러워지고 막 내가 못 참겠다 싶을 정도까지 가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게 연기를 엘렌 버스틴이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때 아카데미를 못 받았어요. 그때 아카데미를 누가 받았냐면은 에린 브로코비치의 줄리아 로버츠가 받았었던 연기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더 레슬러. 뭐 얘기 바꿔주시죠. 네. 미키 루크 옛날에 그 청춘 스타로 유명했었는데 뭐 여러 일에 손대다가 망해가지고 맞아. 그 데런 에로포스키가 다시 그 복귀시키고 그대로 아이언맨도 나오고 지금 다시 아이언맨 2에서 미키 루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섹시 스타여가지고 그 약간 그 농염한 작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품들이 주로 나오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뭐 다시 재기 성공해가지고 굳이 거기서는 약간 그 재기 불능한 그렇죠. 그 레슬러로 나왔다가 이제 영화 끝나고 다시 재기하셨죠. 생각해 거기도 마지막 끝날 때 약간 흰색 비슷하게 끝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흰색은 마더에도 나와요. 진짜. 네네. 이분 이제 슬슬 이제 스타일이 무조건 흰색으로 나가는 느낌 약간 들었는데 아무튼간에 거기서는 후보에 올랐었고 나무주연상 그리고 그 전에도 신시티 나와가지고 좀 뜨다가 맞아. 이걸로 약간 그렇죠. 블랙스완에서 이제 상을 드디어 이제 받게 해주는 역할이 됐어요. 아무튼 노미니트에 이어서. 네. 나탈리 포트만 그리고 블랙스완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그 위노나 라이더. 맞아요. 위노나 라이더가 왕년에 진짜 스타였잖아요. 그렇죠. 가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헤더스라든가 이런 여러 걸작들이 있었는데 이제 몰락하고 있는 스타 역할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뭐였죠? 귀네스 펠트로와의 막 갈등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사생활이니 뭐 등등. 네, 그래가지고 블랙스완에서 거의 몰락하고 있는 발레리나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역을 잘 맞게 캐스팅을 하고 있다. 나탈리 포트만 옛날에 아역이었다가 다시 성인으로 떠오르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2의 연기 변신을 완전하게 딱 해준 거는 이제 기묘한 이야기. 네,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더 때는 아니고 마더 때는 뭐 제니퍼 로페즈였지만 그 전에 노아 같은 경우 갑자기 그 배우 거기 나왔었던 배우였죠. 그 글래디에이터? 최근에 탑건 2에 탑건 매버릭에 나왔던 그 제니퍼 코넬리. 제니퍼 코넬리라든지 이런 배우들을 이제 기용을 했고. 엠마 왓슨도 있었어요. 네, 엠마 왓슨도 있었고 물론 데런 에로프스키 감독이 그 아무튼. 캐스팅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하는 감독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그때 마리사 토메이도 있었다. 더 레슬러에 사실 여우 맞아요. 조연상 후보에 있었던 마리사 토메이도 원래는 한때 이제 여우 조연상이나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떴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또 후보에 올랐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메이죠. 네.
그 스파이더맨의 메이, 메이. 로 나왔었던 마이사 토미였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데나 에노프스키 감독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캐스팅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연히 뭐 브랜드 프레이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당연히 고사를 했겠죠. 맨 처음에는 이건 내가 하기에는 좀 약간 힘든 시나리오 같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 브랜드 프레이저가 조언을 항상 받았던 배우 중에 이안 맥켈런이 있었대요. 이안 맥켈런이 이제 거기서 얘기하면서 이제 처음이나 이제 마지막처럼 연기에 임해봐라 하고 있었고 거기에 하면서 나왔던 작품들이 바로 그 월트 위트먼의 시 네. 연결이 바로 질 것 같은데 월트 네. 위트먼의 시가 있는데 이 시 제목이 나의 노래라는 네. 시예요. 지금 또 뭐 가져왔어 오늘? 나의 노래라는 시에 여기 있어요. 야 풀립 가져오셨어요. 네. 되게 긴 시더라고요. 이게. 시가 아니고 거의 산문집인데? 네네. 네 맞아요. 거의 100페이지 넘는 시예요. 여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월터 히트먼이라는 시인도 약간 퀴어였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시관이 그거에 나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인식되고 그것이 통합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때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시도 유명해요. 혼상수의 영화 제목이. 네. 그러네요. 거기서 따왔구만. 네 거기서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한 구절이 있는데 뭐 참 더 간단히 뭐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표현한 시인이고요. 네, 맞아요. 미국의 가장 어쩌면 위대한 시인이고 위대한 시인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남성, 여성, 백인, 흑인, 정치가, 노동자 뭐 아니면 뭐 등등등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당당히 긍정하는 시들을 썼던 인물로 제 교과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서문에 있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요. 때를 막론하고 지구상의 모든 국민들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완벽한 시적인 본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미합 중국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장 위대한 시다. 지구의 역사상 가장 크고 떠들썩한 사람들이 풍부한 크기와 대기에 맞게 길들여져 질서정연해 보인다. 이로 인해 결국 밤낮으로 사방으로 퍼뜨리는 응답하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는 무언가가 자리하게 된다. 국민들 중에서도 그저 국민이 아닌 다산의 국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미국적으로 무언가가 확장되고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미국 자체를 찬양하는 그리고 그 중간에 내가 있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된 시라서 근데 이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그 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엘리가 이걸 받아치면서 일단 틀딱시 맞아요. 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은연중에 드러내는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최근에 그런 거죠. 오케이 부모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맞아요. 네. 이게 최근에 이번에 개봉한 영화 중에 톰 행크스 나온 영화 그 오토라는 남자에서도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기도 베이비 네. 부머 세대니까 55년생이니까 이제 그런 베이비 부머가 이제 막 솔직히 그런 거죠. 왜 그 사람은 다 뭐 정리를 근데 굳이 마당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뭐 재활용도 해야 되고 주차도 똑바로 하라고 하고 그런 사사건건에 간섭하니까 뭐 애완견 뭐 여기다가 이제 오줌 누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뭔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네. 그거 약간 그런 거가 생각이 나는데 월트 히트먼이 이제 크고 많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찬사를 보낸 것처럼 이제 삶과 모든 아름다움을 사랑하지만 운둔하고 있는 존재 찰리를 표현해 냈다고 해요. 결국에 그래서 배우로서 자기가 익힌 모든 것을 결합하는 캐릭터 구축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학생에게 진솔하라 이렇게 네네. 가르치는 거 얘기했는데 자기도 그 얘기를 했대요. 너무 그건 스스로에게 하는 충고다. 그러니까 찰리는 에세이와 인생 모두에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입장을 유지하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단락을 앞두고 늦었지만 주변 인물들과 다시 연결되고자 했고 하지만 내가 이제 캐릭터 찰리가 구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 그래서 그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진솔함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을 깨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 육체를 머리, 가슴, 배, 다리로 구분했었으니까 그 세 개의 그 형식이 어쨌건 자기 자신을 가둬놓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그 뚱뚱한 육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진솔함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뛰어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그게 엔딩과도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탁 부상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 같아가지고 에세이를 이렇게 포기하는 게, 형식을 포기하는 게, 그게 좀 더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찰리는 뭐 혹시 찰리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이 감독이 찰리를 보여줄 때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했던 점이, 찰리랑 엘리가 대화를 나눌 때 보통은 그냥 대화 장면은 역숏으로 그냥 찍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붙이면 되는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그렇게 간단한 연출을 말고 좀 더 손이 가게 연출을 했는데, 찰리 뒤에서 카메라로 패닝을 하면서 찰리가 엘리를 보려고 힘겹게 고개를 돌리는 것을 좀 더 부각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찰리가 뒤를 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고도 비만인이고 또 인물의 체격적 특징을 잘 고려한 연출 같아서 이 감독이 이 인물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드러났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 4:3 프레임으로 잡는 게 찰리의 육체가 카메라 안에 거의 꽉 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인간이 완전한 형태로 거기에 있게끔 네네. 맞아요. 이렇게 잡는데 감독은 일부러 4:3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찰리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버거운지 우리에게 네. 그 꽉 찬 시선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고통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매튜 리바티크 감독이 원래 이 작품 원래 장기는 이 감독의 이 촬영 감독의 장기가 원래 핸드헬드거든요. 네. 원래는 그 이 감독이랑 원래 데라노프스키 감독이랑 원래 영혼의 파트너이기도 했고 네. 그 작품이 아니어도 이제 스타이즈본 같은 경우도 공연할 때 이제 핸드헬드로 많이 찍어요. 네, 리테이크로 맞아요. 이렇게 가면서 찍는데 그걸 버렸어요. 네. 이 작품에서는 그걸 철저히 버리고 클래식한 카메라 무브먼트로 이제 딱 돌아가는. 네, 맞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좀 일부러 그래서 4:3 비율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딱 2장면만 부감으로 찍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하이앵글은 많이 나와요. 하이앵글은 많이 나오는데 그 2장면이 리즈가 찰리에게 우렬성 신부정증이 있다, 주말쯤에 죽는다고 말을 한 그 시점과, 그리고 리즈가 토마스에게 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 며칠 뒤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찰리가 그거를 엿들은 바로 다음 장면에 찰리를 비출 때 부감으로 찍는데, 그 부감이 거의 거실이 다 드러나는 버즈아이 뷰에 가깝게 찍거든요. 그런 게 이 두 장면에서만 보여지고, 이 두 장면은 모두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적 존재의 시선을 앵글을 통해 보여주고, 죽음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연출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찰리의 동선 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육체 한계에서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동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뒤로 빼는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아무튼 이런 촬영 그래서 이게 더 많은 후보에 오를만 했던 작품 같은데. 네, 저도 촬영은 좀 올라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로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이어가지고. 사실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연극을 이제 무대와 영화화했을 때 벌어지는 그냥 무대 연출 그대로 가가지고 찍은 작품은 사실 엄청나게 지루했을 거예요. 이 작품마저도 맞아요. 똑같이 그냥 그냥 극장 말고 그냥 그냥 앉아서 그냥 객석에서 보면 되는데, 앉아서 그냥 연극하는 게 보는 게 훨씬 낫지, 이런 내용은 뭐하러 극장 가서 봐야 되나 하는 싶은 거를 이 작품은 카메라 이제 촬영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플러스 할게 지금 조사해 주신 거는 문과 창문이라는 효과 같아요. 문과 창문이 네. 세트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이 영화는 문과 창문이 되게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문을 열고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이게 연극적으로 좀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문의 여닫침은 연극의 막과 장을 상기시키는데, 또 이 영화에서 문은 인물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부각되는데, 영화의 처음을 생각해보면 찰리는 화상 세계 속에 꺼진 화면에
화면에 보이지 않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찰리가 타인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선택이지만 이것은 타인의 일말의 관심마저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찰리 집의 문은 그 스스로 갇혀있는 찰리에게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결국 문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엘리가 그 문을 열면서 영화 속에서 가장 강한 조명이 드리워지고 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창문은 찰리가 좀 이제 생명 살아보고 싶어하는 유일한 좀 마지막 최소한의 의지를 갖게 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새가 찾아오는 그 공간에 새 모이를 계속 챙겨주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생명을 상기시키고 찰리에게 의지를 다져주는 공간으로 기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가 이 방주에 찾아오는 비둘기 역할도 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이 공간 자체가 7일 동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7일 동안 네네.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비둘기가 거기에 그 월계수잎을 물어다 줌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아, 네. 근데 월계수잎을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릇을 깨버리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되게 그 전작인 노아가 2014년도에 찍었잖아요. 그 블록버스터. 근데 거기서도 노아가 되게 신의 뜻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인류를 싹싹 쓸어버리겠다는 흑화로 가버리는 흑화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런 선택하는 대신에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엘리에게 가려는 그런 걸로 바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창문은 이 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 세이디 싱크가 연기한 엘리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딸인데 저 근데 먼저 얘기하자면 세이디 싱크랑 세이디 싱크랑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그 던전 앤 드래곤 그 영화에서 그 소피아 릴리스라고 예전에 그것에서 이제 어린 이제 제시카 차스테인 역할 맡았던 배우가 있는데 이 두 배우는 앞으로 20대 할리우드 이끌 여성 배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두 배우는 정말 연기가 이거는 이런 배우는 도대체 어떻게 또 캐스팅을 해가지고 데려온 건가 싶을 정도로 연기가 정말 탁월했고 이거 고민을 할 때 이거는 데라이 프리스 감독이 당연히 기묘한 이야기를 봤대요. 네. 보고 나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된 건데 앞으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방법을 아는 기술적인 배우다라고 이렇게 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이디 싱크가 얘기하기는 그렇대요. 엘리가 아빠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간 거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 되었는지 봐라고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것 같은 고통을 아빠한테 주려고 한 거다. 그래서 아빠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오히려 엘리한테 위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즐기는 모습도 보였고, 그러다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아버지가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대사에 서로 싸울 때 얘기 나오지만, 그래서 엘리는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엘리를 연기하면서 완전히 길을 잃고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 그 캐릭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또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하자면, 아까 모비딕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먼저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비딕. 네. 맞네요. 네, 엘리는 사실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악의 경계가 되게 모호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일부러 의도한 건지 감독이 그 새를 보고 엘리가 칼을 갈잖아요, 식탁에. 그걸 보고 진짜 이 인물이 좀 약간 감기 어리고 나쁠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자꾸 헷갈리게 하는 모먼트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고 이 인물을 끝까지 거의 영화 끝까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계속 헷갈리게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엘리는 그 글쓰기 매체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글쓰기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아버지인 찰리는 글쓰기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게 어쨌건 세대 간의 그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북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자기는 뭐 부모를 악마라고 욕한다거나 뭐 저기 뭐 저 지방 덩어리 불타야 된다고 지옥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선교사한테도 이제 그런 거 관계사도 비슷하게 아, 그런 거랑 네네. 비슷하게 얘기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 엘리한테는 이렇게 상대방을 흉보는 게 재밌는 거고 그게 그 세대의 미학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거죠 엘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감독은 이 두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옛날 월터 히트먼을 읽으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동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 과거의 미국과 그 다음에 혐오와 차별 그 다음에 뭐 조롱을 그렇게 개그로 소비하고 있는 현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키려는 게 아닐까. 그가 중간에 한번 그 인서트 숏을 한번 나오는 게 트럼프의 당선이에요. 아 맞아요. 그 시기에 이제 한참 네. 아마 선거 운동이 한참 진행 중이었었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우위에 점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 인서트 네네. 숏이 한번 등장을 했어요. 음. 그래서 전 이 영화가 트럼프 이후의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이 약간 그 넌지시 드러내는 아, 네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작품이 마더에서도 기후 위기라는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작품을. 그 마지막에 그렇죠. 다 싸그리 박살나는 거. 박사는 계랄한 그냥 장미. 노아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한 건데 네. 약간 노아에서는 약간 그 고양이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인간의 허무 이런 신세대의 냉소라든가 허무 같은 것들을 드러냈고 여기서는 그 그냥 부모 세대가 다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신세대의 분노 같은 것을 엘리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올과 겹쳐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네. 그 엘리도 자기만의 베이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아 그러네요. 자 그럼 다음 캐릭터는 홍차우가 연기한 리즈인데 이 홍차우는 이제 아마 그 캐릭터 이제 자기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집어넣었는데 일단 리즈는 자신을 고정시킬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아이다호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종교적인 가정에서 아시아계 입양아로 자란 리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이는 오빠가 유일했고 오빠가 죽고 난 후에 리즈가 찰리와의 관계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거 자신을 고정시킬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인물이 바로 찰리였던 거죠. 그래서 찰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찰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보살피지만 하지만 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음식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네.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찰리된다. 어떻게 리즈를 보셨는지.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도 리즈가 그 찰리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물에게 계속 그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본인의 위안을 달래려고 하지만 결코 달래지지 않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찰리에게 사실상 배신을 당하잖아요. 사실 그 돈은 쓸 수 있었는데 엘리한테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찰리에게 가고 마는. 그래가지고 되게 슬픈 인물이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건 자기가 종교계 집안 아래 살았는데 오빠를 통해서 자기한테 종교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그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토마스 캐릭터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토마스 캐릭터를 계속 공격하면서 본인의 그 생각이 맞았음을 계속 강요하고 그렇게 버티는 인물처럼 보였어요. 뭐 바로 그러면 토마스 얘기를 바로 이제 해볼게요. 토마스 얘기하면서 같이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선교사 토마스인데 이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초인종 누르고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딱 초인종 누르고 영혼을 사실 그렇죠. 그 순간 딱 오면은 뭔가 잘못된 순간 내가 잘못 찾아왔나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에 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아이오와에서 아이다호로 갓 넘어온 사람으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순진해 보여야 했다라고 했어요. 감독은. 그래서 타이 심킨스가 딱 그런 게 블록버스터의 아역 배우로 익숙했지만 이제는 성인이 된 배우니까 그게서 오히려 행운이었고 촬영할수록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아무튼 찰리와 이제 토마스의 관계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스와 찰리의 대화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이 둘이 영과 육신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토마스가 찰리에게 역겹지 않고 도와주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뒤에는 그 토마스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기존 기독교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여기는 게 뒤에는 이 찰리가 자기의 육신의 더러워진 모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는 사후세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앨런이 볼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영에 반대되는 육신의 더러움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육신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찰리에게 약간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자기는 끝내 그 찰리에게 역겹다고 말하고 집을 떠나게 되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인물이 결국에는 그 기존 기독교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약간 구원자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함을 통해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물. 전 사실 이 영화에서 토마스가 제일 이기적이라 느꼈습니다. 사실 그 찰리를 가장 이기적인 인물이라 하는데 네. 토마스야말로 타인에게 설교하다가 타인이 자기의 그 욕망에 따라줄 생각이 없자마자 버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 심킨스가 연기한 토마스 캐릭터가 엘리만큼이나 그 젊은 세대의 나르시시즘을 네네. 드러내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훔치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네. 오히려 타인을 구원함으로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냥 삶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그 영을 육체를 초월해서 약간 영적 세계로 다다르겠다는 이런 구원관 같은 거는 약간 옛날에 기독교라면 신비주의 그쪽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긴 해요. 약간 초월을 통해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어나면 초월적인 암이나 이런 걸 다다를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약간 육체적인 세계를 배제하고 네네. 육체를 경멸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저는 토마스가 오히려 더 엘리보다 더 현대적인 캐릭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즈가 싫어하는 거죠. 리즈 왜냐면 완전히 찰리라는 육체에 얽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이 있긴 있어요. 뭐 전처의 메리 역할 사만다 모틀이 맡았고 그 놀랍게 아마 저거는 봤어요. 피자 배달부 댄이 있는데 네. 이 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뭔가 도와주는 그런 약간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네네. 그 정체한다. 이걸 모습을 본 순간 기겁하고 도망가는 그런 캐릭터가 맞아요. 나타난단 말이죠. 그냥 분명히 감독이 이거를 막 집어넣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 같고. 약간 그 댄 캐릭터랑 그 나중에 그 찰리를 보고 오마이갓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그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쨌건 그 찰리를 중심에 두고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찰리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는지 정상 이 집 바깥으로 나가면 그걸 드러내는 존재가 댄하고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프레임 자체가 하나의 감옥이다. 정상성이 만들어낸 감옥.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한 것 같아요. 내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메린 거죠. 네, 메리는 메리고 그 전 사이가 어쨌건 이 사람과 잘 지냈는데 안 되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뭐.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이제 찾아보면은 사실 이 작품은 분장상도 분명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분장상 비하인드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일단 누가 받았는지만 잠깐 얘기하자면은 분장 감독은 참고로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어디 갔냐? 모로트였던 것 같은데. 네, 모로트였나? 여기 있다. 에드리안 모로트 분장 감독인데. 그동안 이제 데라이노프스키 감독 마더 노아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최근 작품 메간에도 참여를 했었고 메간 이제 아무래도 그건 AI랜다 인조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거기 나왔으니까 또 거기 엑스맨 시리즈 네버런트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를 했었고요. 참고로 이
에드리안 모로트 감독은 정말 영화상 최초로 거의 디지털 보철 분장 등 여러 가지를 혁신했기 때문에 이번 상을 받았다고 해요. 뭐 그 외에 자세한 것도 있을까요? 그 브랜든 프레이저가 그 연기할 때 음. 비만인들에게 되게 자문 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비만인이 어떻게 척추 움직임을 하는지 어떤 자세를 앉아 있는지 네.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거의 더웨이 세트처럼 꾸며가지고 거기서 살다시피 했다고 사실상 그 메소드에 가까운 그런 연기를 한 건데 이 작품을 두고도 되게 논쟁이 일었죠. 비만인 폄하가 아니냐. 맞아. 맞아요. 비만인이 아닌 게 비만인 연기를 왜 하냐. 저희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분도 비만인은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 네. 저도 비만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그 BMI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비만은 맞아요. 일단은 네 확실한 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 분장 같은 것들이 진짜 그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더 리얼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찰리가 씻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네. 보철물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네. 리얼했어요. 그래봤자 45kg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본인 몸 연기한 것까지 플러스 해봤자 네. 본인 몸무게도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분장상을 받을 만했다고 느꼈던 게 이 에어 프린팅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감독이 원하는 그 모공의 크기와 주름까지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받을 만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4시간씩 했다면서요. 촬영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분장상이 거의 이제 주연상이랑 보통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배우상이랑 같이 가는 경향을 이제 그대로 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이스가 분장상 받고 당연히 크리스찬 베일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가 워낙 열풍이었다 보니까 라미 말렉이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혹시 더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약간 더 하자면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냥 자세히 해설해 놓은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오늘 책 속에 또 네, 모든 것은 빛난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모비딕의 세계가 재밌는 이유는 다신론의 세계여서 그렇다.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믿고 있고 그 신들이 충돌하는 장소가 파커드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뭐 토마스도 자기만의 신을 믿고 있고 엘리도 자기만의 신을 믿고 있고 리즈도 그렇고 이 찰리도 그렇고 각자의 신을 믿고 있는데 전부 다 무신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비딕을 이러한 시선으로 해석을 해서 찍은 게 아닌가 데런 아로노프스키가. 왜냐 데런 아로노프스키는 예전부터 무신론 그 자체인 감독이었어요. 신 같은 거 없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면 된다. 라는 그 태도를 지닌 감독이어가지고 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었던 문장이 이건데 그 신영철이라고 문학평론가분이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나는 인간이 신없이 종교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무신론자인데 나에게 그 무엇보다 종교적인 사건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곁에 있겠다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증거를 쥐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이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 세상의 한 인간은 다른 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발명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이 생각을 믿는다. 전 이 문장이 더웨이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웨일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더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쉬운 영화입니다. 파벨만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